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마디에 주식이 폭락하고 대출금리가 바뀌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월급, 대출이자 집값을 바꿉니다. 도대체 중앙은행은 무슨 힘을 가진 곳일까요? 오늘은 중앙은행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어떻게 다른지 완전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경제를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를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위기가 터지면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 통화정책, 양적 완화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중앙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그토록 큰 영향력을 갖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중앙은행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중앙은행이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은행들이 자기만의 돈을 발행했습니다. 은행마다 다른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어떤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이 발행한 돈은 휴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은행에 몰려가 돈을 찾으려 했고, 이것이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퍼지면 경제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한 나라에서 유일하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만이 원화를 찍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만이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진짜 역할은 돈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에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대출해줍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갑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7명의 위원이 모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투표합니다. 이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금융시장이 출렁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돈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므로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돈이 풀리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하는 도구를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 정책입니다. 앞서 설명한 기준금리 조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 경기가 식습니다. 물가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립니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경기 조절이라 합니다. 둘째, 통화량 조절입니다. 금리만으로 부족할 때 중앙은행은 직접 시장에 돈을 풀거나 걷어들입니다.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국채를 팔면 시장에서 돈이 빠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 연준은 코로나 이후
약 5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했습니다. 셋째, 환율 개입입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팔아 원화 가치를 방어합니다. 반대로 원화가 너무 강해지면 달러를 사들여 원화 가치를 낮춥니다.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 외에도 중앙은행에는 결정적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종 대부자 기능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져서 은행이 망하기 직전일 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중앙은행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은 이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은행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 겁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영합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연 2%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2%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려 억제하고 2%보다 낮으면 금리를 내려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왜 0%가 아니라 2%일까요?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경제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1913년에 설립됐습니다.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과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만약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에 설립됐습니다.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가 중앙은행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 전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마구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집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낸 결과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등장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물가가 1년에 수천 %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연준 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 중 해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핀테크 시대의 금융 안정성도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쟁도 뜨겁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환율에 개입하고 금융위기 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통해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관리합니다. 미국 연준의 결정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도 연준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 안정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장악하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완화, 연준 발언 같은 단어가 나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 뉴스가 여러분의 대출이자 투자 수익,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핵심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그리고 오늘의 중앙은행까지. 이 시리즈를 통해 경제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지식 영상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